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족의 차윤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설문을 하고요.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상과 수준을 집계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기억하시죠? 통계청의 이러한 역할은 방대하고 다양한 국민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사회의 거울이 돼주고 때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에 나침반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런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국가 데이터 처로 전격 승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세재민족, 오늘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모시고 AI 대전환의 시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이터처 그 핵심 기능이 이제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처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회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삶의 질의 정책으로 다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국가데이터처. 라는 게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통계청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이제 승격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대 국가데이터처장이 되셔서 굉장히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소회가 좀 어떠신가요? 감사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5년 만에 작년 10월에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 처 전체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면에서는 그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데이터인데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을 저희가 부여받았습니다. 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데이터로, 청에서 처로,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또 그 부처의 격도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의 그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데이터라고 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거버넌스 체계가 사실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공공 데이터는 행안부, 예. 산업 데이터는 과기부, 개인정보는 또 개보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개보위라면은 개인정보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데이터 정책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또 필요했고 네. 저희 그 통계청이 그동안 데이터 통계를 만들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려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책임을 맡겼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통계화하고 데이터의 관점을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는 통계의 기초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AI 시대에는 데이터라는 그 어떤 범위가 많이 넓어져서 단순한 통계뿐만 아니라 문헌이라던가 소리, 영상까지 모든 가치 있는 정보는 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가 전체 통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통계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통계 책임하는 기관에서 데이터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만큼 범위와 책무가 좀 넓어졌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에는 이것만큼은 꼭 성과를 내겠다 생각하시는 좀 핵심적인 분야가 있으실까요? 무엇보다도 그 데이터처 그 핵심 기능이 이제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처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법적 근거가 저희는 같이 이제
국가 데이터 기본법인데 네. 국가 데이터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저희가 확립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로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총괄 조정해서 체계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네. 국가 데이터 정책들을 그리고 그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이 데이터들이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정책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는 것이 올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국민들 삶에 직접 좀 와닿으려면 어떤 식으로 좀 가게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데이터 간의 연계와 융합을 예. 통해서 어떤 융합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11개 연금 통계를 통합해서 포괄집 연금 통계를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연금 개혁이 가능했던 경험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 등록부를 가지고 예. 카드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통합해서 생활 인구 통계를 만들고 그게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연계 데이터도 있지만 최근에 AI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통계도 많이들 쓰시는데 그게 그 AI 툴들이 이 통계를 제대로 좀 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국민들이 AI를 가지고 통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메타데이터 체계를 저희가 구축해서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저도 물론이고 챗GPT 같은 AI 정말 네. 많이들 쓰고는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대답이 엉뚱할 때가 있어가지고 좀 네.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국가 데이터처에서는 이러한 AI들이 앞으로 좀 더 똑똑하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럼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메타데이터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생성형의 AI들은 네. 그 원리가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확률적으로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연상해서 확률로 이렇게 맞춰서 다음을 제공을 하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통계 데이터라는 건 그 다음에 숫자잖아요. 네. 숫자다 보니까 확률로 저희가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LLM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 DB를 바로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계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네. 통계가 있는 답변을 할 때는 그냥 통계 공식적인 DB에 가서 읽어보는 거를 못하고 기사라든가 블로그 같은 데서 찾아서 답변하다 보니까 잘못된 답변이 많이 도출이 되거든요. 네, 그게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네. 통계 당국이 다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통계 메타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통계에 대한 설명.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메타라고 얘기하는데 네. 통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또 통계 속에 들어있는 각 개념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해서 일종의 지도처럼 해서 질문을 하면은 AI가 찾아 들어가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설명하는 거하고 구조 네. 이 두 개를 묶어서 통계 메타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완결하면은 저희 생각하기에는 AI가 통계 DB를 쉽게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28년까지 저희가 국가 통계 승인 통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그 이후에 다른 DB들까지 추가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아주 또 큰 중요한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총조사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돌아오잖아요. 네. 올해는 또 특별히 새롭게 또 파악하려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경제총조사는 작년에 했던 인구총조사, 농업총조사와 같이 3대 총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한 시기를 찍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모습을 그려내는 통계고요. 모든 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통계입니다. 네. 매 5년 주기마다 네. 새롭게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품목들을 저희가 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AI하고 AI가 최근에 많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AI를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로봇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운영,
그리고 또 외국인 종사자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업체마다 외국인 종사자 수도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이제 경제 총조사를 이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또 배달 라이더들도 있었고 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직군들이 또 생겨나고 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새로운 조사들도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플랫폼 그 노동자에 대한 그 비중이 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경총에 같이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 고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디지털 플랫폼 그 노동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건 경제 총조사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 통계 작업으로 예, 진행된다. 어떻게 보면은 고용 통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게 또 다르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매달 이제 고용 통계를 작성을 하는데 네. 고용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그 직업 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직업 분류상 정확한 분류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여태까지 지금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전체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올해는 그 고용 통계의 일부로서 음. 조사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인지 실험을 해보고요. 예. 고용 통계로 일부러 할지 아니면 별도로 조사할지 저쪽으로 그 점검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고용 통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사 노동을 많이 하는데 그 집안일을 하면서도 사실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 참 따져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들여다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통계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무급 그 그 가사 노동자들, 예. 무급 가사 종사자들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GDP에는 좀 빠져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가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부터 이 가사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 위성 계정으로서 GDP 위성 계정으로서 저희가 23년에 작성을 한 바가 있고 올해는 그 좀 더 고도화해가지고 네. 그 어떤 세대 간 그 가사 노동의 이전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올 6월에 공식 통계로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참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직장인 분들도 당연히 이제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참 드는 생각은 내 장바구니 물가는 굉장히 비싼데 왜 발표되는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낮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아주 그 물가와 관련해서는 해묵은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공식 물가하고 체감 물가 간의 그 괴리의 문제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식 물가라는 거는 전체 국민 모두가 예.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품목들에 대한 가격이 그 평균적인 가격인데 뭐 개별 체감 물가라는 건 개별 소비자들이 자기만이 소비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최근에 그 활용했던 그 품목들 그 네. 위주로 저희 체감이 되거든요. 아, 예를 들면 뭐 교육비라든지 예, 그 뭐 의료비 중에서도 뭐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유치원 그 학원비, 네. 유치원비가 올해 작년 25년 사이에 6.2%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집안에 유치원생이 없으면 그 없고요. 하락했다는 것을 저희는 체감을 못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공식 물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품목들이 다 반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데 또 네. 불가피하다고 또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체감 물가하고 공식 물가 간의 어떤 괴리를 좀 보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 전 국민들이 좀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생활 물가 아니면 또 신선 그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공식 물가 지수에 포함해서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이제 조금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좀 지수 작업을 개편하는 그 일환으로. 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소비 지출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기준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개편 작업 핵심은 그 소비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 품목하고 가중치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는 특히나 이제 밀키트라든가 전기차의 연료 그리고 그 클라우드 저장 공간 이용료 같은 것이 이제 새로운 품목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 관심이 큰 통계인 만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지막에는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건데 올 12월 말쯤에 새로운 결과를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참 늘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인데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 또 좋은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통계로서 사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년간 노력을 했고 다년간 노력한 그 성과로 재작년에 저희가 인구동태 통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뭔 얘기냐면 83년에서 95년까지 태어났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약 한 860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출산이나 혼인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경제 사회적 여건이라는 건 취업이라든가 주택 보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혼인이나 출산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줘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작성을 해오고 있고요. 올해는 주거 이전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또 혼인의 앞뒤에 소득이나 부채 변화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마이크로 데이터까지 지원해서 학자들이 좀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고요. 또 저희가 매년은 아니고 한 2년에서 3년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장래 인구 추계를 해서 저희가 인구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 올해 이제가 인구 추계를 다시 한번 하는 주기가 되었습니다. 올 12월에 장래 인구 추계를 다시 작성해서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장래 인구 추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인구가 지금 작년에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 정도가 될 것 같고 예. 아직 뭐 최종 공표는 안 했지만 그 전에는 0.7 0.7까지도 내려가 중반까지도 0.75? 네. 또 좀 떨어졌었는데 그렇게 기존의 인구에서 사망이 있고 출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전체적인 인구가 어떤 정도까지 늘었다가 줄어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추계입니다. 가공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뭐 조사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구 총조사에다가 매년 변동하는 출생과 사망을 더해서 가공하는 통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구 추계를 하면 그거 가지고 재정 추계도 하고요. 예. 연금 추계도 하고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통계들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좀 복지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구 추계라든가 아니면 인구 동태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사회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삶의 질의 정책으로 다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통계가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러브콜을 받을 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뭐 자화자찬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예. 뭐 정량적으로 얘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나라의 통계 수준은 선진국들 모임인 OECD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행정 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연금 통계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를 받고 특히 우리가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데서 예. 또 저희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대해서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가 좋게 나온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데이터 수준에는 강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에 대한 강점이 있고 우리 또 데이터의 우수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통계는 저희가 그동안 통계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통계청도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 네.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통계 학문도 그렇고 전체적인 대반 여건이 좀 성숙이 돼 있어서 네. 우리 통계가 선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던 것 같고 특히나 IT 강국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의 연계라든가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또 강점에 대해서 또
그 다른 나라들이 많이 주목을 합니다. 예컨대 뭐 의료 데이터의 질이라든가 제조 데이터의 질, 이런 우수한 제조 데이터들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좀 중소강국으로서 네. 우리가 제조업도 탄탄하고 또 의료도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있으면서 전 국민들에 대한 의료 그 정보가 빠짐없이 네. 그 누적이 돼서 우리가 연구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품질 높게 또 관리가 네. 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데이터 강국으로서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예전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이제 뭐 전화를 받다던가 방문 조사를 받았다던가 이런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 연간 조사가 있고 예. 월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하는 월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본을 선정을 해서 하고요. 표본 선정한 경우는 표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 이제 표본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 같고 표본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기본적으로는 방문 조사를 저희가 원칙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구 조사인 경우에는 예. 가구 조사라는 건 이제 고용 조사 같은 걸 말씀드린 건데 네.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가계 동향 이런 것들은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한다든가 인터넷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연간 통계인 경우에는 저희가 뭐 사업체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특히 연간 통계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거는 그 분야의 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특정 시기를 맞춰서 네. 어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조사를 먼저 하고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방문 조사는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해서 조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와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려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그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고 그 조사 환경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좋은 조사 결과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좋은 조사 결과가 없다면은 또 좋은 정책으로 또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그 결과가 좋은 정책으로 여러분께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혹시 이제 전화를 받거나 방문 조사가 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데이터가 정확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응답으로 국가 데이터처의 앞으로를 많이 함께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준 국가 데이터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